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영웅신화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라클레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헤라클레스에 대해서는 뭐 영화든 문학 작품이든 또 예술품이든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게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한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도 아니고 사실은 더 뭐 자세하게 하려면 더 많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헤라클레스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 정도는 수업 시간에 안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헤라클레스라는 이름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원래 이 의미 자체가 헤라에게 봉사하는 자라는 뜻이랍니다. 헤라클레스라는 이름 자체가 헤라에게 봉사하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이름하고는 좀 다르죠. 이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에게 가장 미움을 받은 사람이 헤라클레스입니다. 신화상에 이제 우리가 표면상으로 드러난 이유를 보면은 제우스의 바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헤라의 분노가 이 바람을 표현한 자식인 헤라클레스의 어머니가 이제 알크메네라고 있습니다. 그 테베의 왕인 암피트리온의 아내였고 사실 매우 정숙한 여인이었는데 제우스가 교활하게도 이 암피트리온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녀를 품었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암피트리온이 같은 날 아내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두 남자와 맺은 사랑의 결과로 형질이 전혀 다른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신의 아들인 헤라클레스하고 또 인간의 아들인 이피클레스라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그 이제 동생이죠. 헤라클레스에 대한 이 헤라의 박해가 사실은 헤라클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헤라클레스가 이제 태어난 날은 제우스가 올림푸스 궁전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제 기분이 좋았겠죠. 자기 이제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오늘 태어난 아이들 중에는 메두사를 죽인 영웅 페르세우스의 후손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아르고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헤라가 이 아이가 이제 헤라클레스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죠. 자, 헤라클레스와 관련된 유명한 그림이 이제 이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헤라가 이제 제우스가 이런 선언까지 하니까 더 독이 올랐겠죠. 그래서 헤라의 질투심이 더 이제 불이 붙었는데 헤라는 분만의 여신을 불러서 헤라클레스의 탄생을 하루 미루는 대신에 페르세우스의 또 다른 손자인 그 에우리스테우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더 하루 앞당겨 태어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최고 영웅인 헤라클레스가 이 아르고스의 왕이 되기는커녕 이 에우리스테우스 겁이 많은 왕인데 이 에우리스테우스 밑에서 10년 동안 12가지 임무를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을 지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헤라클레스의 12가지 임무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페르세우스의 자손이 되는지 우리가 좀 궁금할 수도 있죠. 제우스는 워낙 자신의 자손들과도 근친상간도 서슴지 않은 신이기 때문에 가계도를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의 아들이면서 또 페르세우스의 자손이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간략한 도표가 필요한데 제가 찾아 나온 게 이제 있습니다. 요 도표를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제우스와 다나의 사이에서 페르세우스가 태어나죠. 페르세우스와 이제 안드로메다는 저번에 우리가 페르세우스 영웅신화에서 들었죠. 이디오피아의 안드로메다 공주하고 요 사이에 자식이 지금 보세요. 많아요. 그죠? 이 자식들과 이제 이렇게 관계를 이 자식들 사이에서 또 자식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암피트리온과 이 알크메네 사이에서 아까 말했던 이제 하루 사이에 제우스와 암피트리온 두 명과 관계한 알크페네가 상도인을 낳는데 헤라클레스하고 이피클레스입니다.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게 헤라클레스고 암피트리온과 사이에서 태어난 게 이피클레스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에우리스테우스는 이제 따로 이쪽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좀 가계도가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뭐 어쨌든 제우스의 바람길을 생각하면은 뭐 조금 복잡하긴 해도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의 아들이면서 또 페르세우스의 자손이 된다는 거는 이런 가계도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다른 그림들을 조금 볼까요? 헤라클레스 신체와 관련된 그림이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한번 봅시다.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장면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또 헤라클레스가 이제 주 사자의 머리를 벗겨서 이제 모자로 쓰고 있죠. 이런 그림이 좀 헤라클레스에 관해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사자와 싸워서 헤라클레스가 그죠? 포획하는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상으로는 이제 이 헤라클레스 동상으로서는 또 이게 별자리와 관련한 동상 같아요.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는 예전부터 뭐 그 영화로도 나오고 너무 그 유명해서 뭐 그림은 많은데 우리가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몇 개만 이렇게 봅시다. 헤라클레스를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제우스가 이렇게 그렇게 많은 배다른 자식 중에 어머니가 다 다르죠. 헤라가 유독 헤라클레스만 미워한 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이유는 가장 강한 남성으로 상징되기 때문에 헤라클레스가 헤라는 지신계열의 특징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 모계의 잔재를 타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천신신앙과 지신신앙의 대립 과정에서 이 모계적 전통을 수호하려던 헤라 여신 입장에서 볼 때 헤라클레스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후 8개월 되었을 때 헤라클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헤라가 그 지신신앙에서 영물로 취급되는 뭐예요? 뱀이죠. 뱀을 보낸 내용도 앞에서 나왔죠. 다른 신화에서. 그리고 이 아기 헤라클레스가 자기를 죽이러 온 이 두 마리 독사를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목졸라 죽여버립니다. 그런 기록에서도 벌써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헤라가 이 에우리스테우스를 통해서 헤라클레스에게 부과하는 이 12가지 의무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천신신앙과 지신신앙의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의무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준비한 동영상에서 자세히 이제 설명되겠지만 12가지 의무가 전부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예요. 대략적으로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식인사자를 대체하라는 데메아 계곡에 출몰하는 식인사자가 있습니다. 식인사자,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죠. 그래서 대체하고 그 모피를 가져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임무인데, 이 식인사자는 한때 제우스와 패권을 다투던 가이아의 아들 티폰의 자식입니다. 그죠? 그런 설이 있고, 또 헤라가 키운 불사의 괴물, 죽지 않은 괴물이라는 설도 뭐 두 가지 설이 있지만, 공통점은 어쨌든 식인사자가 이 지신 신앙의 힘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헤라클레스가 어떤 무기를 사용해도 죽일 수 없었던 이 식인사자를 목졸라서 죽입니다. 아까 여기 그림에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서 지적한 대로 헤라클레스가 이 지신 세력과의 대결에서 이제 승리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이제 앞으로 12가지 임무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인들이 북아프리카 지역과 교역을 많이 했는데 이 네메아 지방, 북아프리카의 네메아 지방에 식인사자가 출몰했다는 게 이제 그 증거인데, 어쨌든 이 식인사자를 헤라클레스가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그 히드라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머리가 9이나 달린 히드라라는 괴물을 없애는 것. 이것도 히드라도 물뱀의 일종입니다. 역시 대지의 어머니 가야의 아들 피톤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임무 중에 황금뿔을 가진 아르테미스의 사슴을 생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뿔 사슴은 아르테미스가 총애하는 동물이고, 아르테미스 여신이 지신신앙을 원래 대변하죠. 우리가 올림푸스 12신하고 이제 또 나머지 기타 신들을 할 때 아르테미스 여신이 지신신앙을 대변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은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지신신앙에 대한 천신신앙의 우위성을 역시 헤라클레스가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뭐 그 외에도 뭐 또 거대한 멧돼지를 사로잡는 거라든지, 이 네 번째 임무인 멧돼지 에피소드는 조금 특이한데 나중에 이제 동영상으로도 보여주겠지만, 이 멧돼지나 이 짐승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오히려 부수적 이야기 형태인 헤라클레스와 켄타로스족들과의 전투가 주 줄거리로 나옵니다. 문제의 그 멧돼지는 겨울 눈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가 큰 반항도 없이 헤라클레스에게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 구조로 볼 때 이 산돼지는 헤라클레스의 진짜 인물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속임수 알리바이라고 볼 수 있고, 진짜 메시지는 헤라클레스에 의해서 이 켄타로스들이 공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켄타로스는 여러분 영화에도 몇 번 나왔지만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말의 모습을 한 종족이 켄타로스족입니다. 영화에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켄타로스가 지신신앙과 관계되는 신화적 존재입니다. 그 지신으로서 우리가 포세이돈을 언급할 때 이 포세이돈이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와 서로 말로 변신한 상태에서 사랑을 나누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또 그의 자식들 중에 페가소스나 이런 명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대지를 연상시키는 대표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켄타로스는 지신신앙에서 파급된 신화적 존재인데, 헤라클레스가 이 켄타로스들을 마구 살해했다는 내용이 여기 나오니까 지신신앙에 대한 전신신앙의 어떤 공격,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임무의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 지신신앙을 상징하는 켄타로스 세력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거대한 산돼지를 체포하는 임무는 사실은 본질을 감추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고, 사실은 이제 이 켄타로스와 관련된 게 더 주 내용이고, 다섯 번째 임무 중에 이제 아오게아스라는 왕이 3,000마리나 되는 소를 기르고 있는데 수년 동안 마구간을 전혀 청소 안 해서 그 엄청난 양의 배설물이 쌓여 있는데, 이 마구간을 헤라클레스가 하루 동안에 이 배설물을 하루 동안에 치우라는 것이 이 다섯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임무는 사실은 힘이나 용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앞에 나왔던 다른 임무들하고 비교하면 좀 성격이 좀 다른 임무입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힘은 좋지만 헤라클레스의 지혜에 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데, 이제 이 임무는 IQ 테스트에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구간 양옆으로 흐르던 그 강이 있습니다. 강이 두 개 있는데 이 강 사이에 운하를 파서 그 물줄기가 마구간을 지나도록 해가지고 이 세찬 물줄기가 마구간에 차에 있던 그 배설물들을 삽시간에 이제 휩쓸어 가버리죠. 그러니까 머리를 세야 되는 이 임무에서도 헤라클레스가 성공하니까 머리도 헤라클레스가 좋다는 거죠. 두네폴리에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인물 중에는 이제 그 새떼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지방 이름이 이제 스팀팔루스라는 지방인데, 여기에 보면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사나운 새떼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농작물을 망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날짐승들이 주둥이와 발톱이 쇠로 된 데다가 수가 너무 많아서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 나쁜 새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헤라클레스에게 임무를 부여했는데, 아테나 여신이 나타나서 이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청동방패와 방울을 줍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청동방패를 태양에 비추며 방울을 흔들고, 이렇게 이제 청동방패는 번개와 같은 빛을 반사하고 방울에서는 엄청난 소리가 들리니까 새들이 놀라서 일시 하늘로 날아오르겠죠. 그래서 너무 새떼가 많으니까 태양을 가릴 정도니까 밤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라클레스는 밤눈도 밝죠. 그래서 가장 대장격인 큰 새를 겨냥해서 활을 쏘아가지고 이제 이 구심점을 잃은 대장을 잃은 새떼들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화에서도 헤라클레스가 보면 아테나 여신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여신이 제공한 청동 방패나 방울을 이용해서 헤라클레스가 번개와 천둥소를 냈다는 것은 이거는 천신신앙과 관계되죠. 제우스의 그 상징적인 무기가 번개 아닙니까? 그죠? 천신신앙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 또 헤라클레스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7번째 인물에는 이제 크레타의 미친 황소를 잡는 우리가 뭐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 때문에 파동이 있었지만 그 광우병은 황소가 미친 건 아니고 그죠? 고기 자체에서 이제 그런 인간에게 해를 끼친 부분이 때가 이제, 근데 사실은 그게 좀 완전하게 밝혀진 내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지금 광우병에 대한 말은 온데간데 없죠. 이 광우병이 존재했는지 뭐 우리가 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는데, 어쨌든 이 미친 소라는 것은 광우병 걸린 소는 아니고 광우병 걸린 소는 그 소가 죽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이 신화 속의 황소는 사람들을 죽이는 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가 존재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크레타 섬의 왕이 미노스가 바다에서 잡는 모든 것을 포세이돈에게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 약속을 지켜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포세이돈이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어느 날 아주 훌륭해 보이는 흰소 한 마리가 파도를 가르면서 바다에서 해안으로 올라옵니다. 이 소가 이 미노스를 벌하기 위해서 포세이돈이 보낸 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던 미노스가 이 소를 데려다가 외양간에 넣어두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처음에 얌전했던 소가 갑자기 사나워지면서 가까이 오는 모든 것들을 뿔로 받아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친 공포의 미친 소라고 하면서 무서워했는데, 이 소를 이제 에우리스테스가 헤라클레스에게 잡아오라고 한 겁니다. 맨손으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헤라클레스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맨손으로 소뿔을 꺾고 하는 그런 영화 속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신화를 모르던 어린 시기여서 그냥 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인물 중에 이제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또 임무가 8번째가 디오메데스 왕이 기르는 식인마, 사람을 잡아먹는 말이죠. 식인마를 잡아먹는 겁니다. 근데 이 디오메데스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의 신 아레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4마리의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말을 키우는 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왕이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을 잡아다가 이 사람들을 말의 먹이로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 식인마를 이제 잡으면서 이 흉악했던 디오메데스까지 영원히 잠재워 버렸는데, 아레스 신이 원래는 그 트라케 지방에서 자연의 풍요로움과 다산을 주관했던 지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레스 신 내용 때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아레스의 아들 디오메데스가 지신들을 상징하는 그 말을 키우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바로 이 아레스의 지신적 속성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헤라클레스가 이 아레스의 아들 디오메데스를 처치하는 것도 역시 아레스 신앙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인물 중에는 아마존, 그 여자들만으로 구성된 아마존의 여인족 이야기 있죠. 그래서 이 여인족들이 매우 호전적인 여자 전사들인데, 뭐 전투할 때 무기를 들고 싸울 오른손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유방까지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왼손잡이 여전사는 왼쪽 유방을 잘랐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한쪽 유방을 남겨놓은 거는 뭐겠어요? 아이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애를 낳았을 때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근데 여자들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낳느냐? 이게 좀 의아한 독자들이 있겠죠. 종족 번식을 위해서 주변 국가의 건장한 남자들을 납치해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게 한 다음에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도 여자아이면은 키우고 남자아이면은 강물에 뛰어서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의 중심 체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한 이 종족이 이 아마존 여인족, 그죠? 이 아마존족의 여왕이 히폴리타인데, 이 히폴리타가 전쟁의 신 아레사의 딸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우리스테우스가 헤라클레스에게 이 여전사들의 여왕인 히폴리타의 허리띠를 가져오라고 하는 게 이제 9번째 임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딸 이 아드메테가 이제 그걸 원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다른 뭐 핑계고, 어쨌든 이 여전사들의 여왕을 이제 없애고 허리띠를 가져오라는 거였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 남성 중심의 체제를 거부하는 여성 중심의 사회를 공격하고 파괴한다는 메시지가 이제 이 임무에 나오니까 이것도 역시 모계사의 잔재를 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10가지 10번째 임무는 게리온의 소를 데려오는 건데,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게 이제 그 붉은 소를 잡아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게리온은 세 개의 몸체로 된 괴물인데, 이제 오늘날 스페인 쪽에 있는 곳입니다. 11번째 임무 중에는 아틀라스가 있는 나라에 가서 황금 사과를 가져오는 게 이제 11번째였습니다. 그래서 황금 사과는 우리가 그때 앞에 그 대제의 여신이 헤라의 결혼식 날 선물로 준 그 내용 여러분 기억납니까? 헤라의 이 결혼 선물을 아틀라스의 딸들이 이제 용에게 지키도록 했는데, 황금 사과가 보관되어 있던 곳을 헤라클레스가 이제 모른다는 점인데, 그게 문제인데, 막연히 사과를 찾던 헤라클레스가 이 여행 기간 중에 많은 모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주요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이제 여행 중에 보면은 행인에게 레슬링 샵을 강요해서 지면 죽여버리는 거인이 나옵니다. 안타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안타이오스가 대지의 여신 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이오스가 어머니인 대지와 접촉하고 있는 한은 어느 누구도 이 안타이오스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 안타이오스하고 경기를 벌이면서 그가 땅에 쓰러질 때마다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원인을 알면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 안타이오스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린 다음에 양 어깨에 걸어가지고 허리뼈를 꺾어서 죽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이오스의 패배가 그 당시까지 곳곳에 남아있던 그 가이아 여신의 신앙이 소멸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렇게 지신신앙의 잔재를 뿌리 뽑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이 12가지 임무에서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을 계속하다가 헤라클레스가 코카사스 산을 지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형벌을 받고 있던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주려는 제우스의 계획도 이때 이제 헤라클레스가 실행하게 되죠. 기억나죠? 그때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독수리를 통해 이제 자기 간을 계속 절벽에서 쪼아먹히는 그런 형벌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신을 구출해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프로메테우스가 헤라클레스에게 아틀라스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이 용들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아틀라스에게 사과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건네줍니다. 우리가 페르세우스 편에서 우리가 아틀라스가 돌로 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아틀라스가 페르세우스의 외증손자라고 볼 수 있는 헤라클레스 편에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런 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맞죠. 그래서 이런 게 그리스 신화가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서 재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그 시대의 어떤 집단적 의지를 표명하는 게 신화의 특징이니까 이렇게 변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틀라스를 찾아간 헤라클레스가 자기가 하늘을 대신 떠받들고 있을 때니까 황금사과를 좀 따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가 이제 이 이야기는 들었죠. 다른 곳에서도. 그래서 진짜 수세기 동안 하늘을 떠받치던 그 아틀라스가 얼마나 진절이 났겠습니까? 잠시라도 하늘을 대신
이고 있겠다고 헤라클레스가 제안을 하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따온 아틀라스가 하늘을 바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헤라클레스에게 자신이 직접 황금 사과를 에우리스테우스에게 전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우기는데, 헤라클레스도 머리가 좋습니다. 그죠? 이제 이 상황이 좀 심각해진 걸 이제 눈치채고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아틀라스의 말에 동의하는 척 하면서, 뭐, 돌아가는 길이 험해서 어차피 걱정했는데 차라리 잘 됐네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아까 잠시만 하늘을 들고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대충 자세를 잡았더니 좀 불편한데 자세를 제대로 취하도록 잠시만 하늘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뭐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얘기를 했죠. 아틀라스가 좀 어리석어요.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졌으니까 너무 좋아가 흥분한 나머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황금 사과를 땅에 내려놓고 잠깐 하늘을 받쳐주면 되겠지 하고 떠봤더니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황금 사과를 주워들고 계속 수고하세요 하면서 가버리죠. 아틀라스가 그래 툭툭 두드리면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조금 코믹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2번째 명령 그 임무가 지하의 세계 하데스한테 가가지고 하데스 그 지하 세계를 지키는 우리 그때 머리가 셋 달린 개 기억납니까? 케르베로스라고. 이 케르베로스를 데려오는 게 12번째 임무였습니다. 지하 세계에 가야 됩니다. 죽은 사람들만 가는.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이제 죽음의 세계로 가려면 스틱스 강이 항상 나오죠. 그 베사공도 있었고, 그죠? 여러분 앞에 그 기억나죠? 그래서 이 지하세계에 도착한 헤라클레스 앞에 이제 스틱스 강이 흐르고 있는데, 헤라클레스가 그 카론의 배를 탈 수 있었는지는 어떻게 탔는지는 이제 뭐 하데스편에서 우리가 대충 기억이 나지만, 그 망각의 의자에 앉아있던 테세우스를 헤라클레스가 구출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케르베로스 이 개를 에우리스테우스에게 데려갔다는 이야기, 이거는 이제 이미 앞에서 한번 얘기가 됐죠. 이제 다만 하데스가 이 베르세포네와 함께 대지의 풍요를 다스리던 지신계열의 신이라는 점은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아무리 그 뛰어난 영웅이라 할지라도 이 분명히 불사의 신보다는 이제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인간인데, 그런 헤라클레스에게 지하의 신 하데스가 자신의 세계를 지켜주던 맹견 케르베로스를 내어준다는 것은 위상이 많이 손상되죠.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헤라클레스가 모든 지신계열 신들의 적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신계열의 신을 대표하는 헤라 여신이 이 헤라클레스를 가장 미워하고 이제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헤라클레스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12가지 임무 외에도 임무를 또 이제 수행하고 나서 그 후의 이야기도 또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는 건, 헤라클레스가 이제 죽을 때 헤라클레스의 최후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그냥 쭉 가는 것보다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조금 지겨워할 수도 있으니까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탄생 과정부터 해서 들어볼까요? 자. 이야기하기로 했었죠. 이 기간토마키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 영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문제적 영웅 헤라클레스입니다. 그의 이 파란만장 영웅담은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서 한 편으로 이분이 오늘 입이 이렇게 조금 비틀한 거는 입이 지금 안 좋답니다. 입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양해를 구했는데 예, 자.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헤라클레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우스는 2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물론 전쟁에 승리는 했지만 힘들게 승리한 만큼 마지막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운명의 새 여신이 예언을 하는데요. 기간테스의 침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인간 영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언을 했던 거죠.
인간이지만 위대한 영웅이고 또 신과 같은 힘을 가진 인간이어야 한다는 건데 그러려면 반인반신이어야겠지 하면서 제우스는 자신의 신력을 가진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꼭 맞는 여성을 찾아보는데 알크메네라는 여성을 꼭 찝습니다. 알크메네의 남편 암피트리온 사연은 너무 길어서 다 얘기하기 좀 힘들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삼촌 엘렉트리온의 딸 알크메네와 약혼을 하는데 실수로 장인이 될 엘렉트리온을 죽이게 돼서 미케나이에서 추방을 당해요. 암피트리온은 알크메네와 함께 테베로 가서 죄를 용서받고 알크메네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또 알크메네가 그 자기 남동생들을 죽인 타포인들에게 복수를 하고 오면 결혼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타포스 섬으로 전쟁을 하러 떠났고 승전보를 울리며 알크메네와 결혼할 생각으로 룰루랄라 돌아왔는데 제우스가 이미 알크메네를 찜했기에 암피트리온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그녀와 먼저 동침을 한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하루 사이에 이제 제우스와 그다음에 이 암피트리온 이 두 명과 알크메네가 이제 관계를 하면서 상도를 낳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짜 남편 암피트리온이 돌아와서 이 알크메네와 동침을 하고 알크메네가 그리고 살고 있던 헤라였습니다. 불타는 질투심으로 어디 두고 보자 이를 갈던 헤라는 페르세우스의 또 다른 아들인 아르고스의 왕 스텔레로스의 아내의 출산을 앞당기고 알크메네의 출산을 늦춰버립니다. 아까 얘기했죠? 거예요. 건너뛰고. 헤라는 이 인간 아기가 그래도 좀 불쌍한 생각이 들었던지 젖을 먹이되 젖을 이렇게 많이 주면 불로불사의 힘을 가지게 되니까 조금만 주려고 했는데 이 아기 헤라클레스가 젖을 빠는 힘이 너무 세서 그럴 틈새도 없이 젖을 주게 된 거예요. 헤라클레스가 젖을 너무 세게 빠는 바람에 헤라가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면서 아기를 딱 떼어냈는데 이미 이게 이제 그하고 관계 있죠.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이 젖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왔대요. 이 흘러나온 젖줄기가 계속 흘러 하늘을 뿌옇게 물들이다가 은하수, 그게 굳어져서 젖의 길, 즉 은하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밀키웨이라죠. 영어로 밀키웨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은하수를 비아락테아, 그러니까 젖의 길이라고 했고 영어로 은하수는 지금도 밀크웨이라고 불리고 있죠. 자, 힘을 이어받은 이 헤라클레스는 양손에 뱀을 딱 쥐고는 그대로 목을 졸라 죽여버렸대요. 그렇죠. 어릴 때. 헤라클레스는 이때부터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던 거죠. 법을 배워서 활도 아주 잘 쏘았다고 해요. 하지만 오로지 체육에만 관심이 있었던 헤라클레스. 리노스에게서 음악을 배우는데 헤라클레스의 이 수금 연주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너무 화가 난 리노스가 무심코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성을 잃은 헤라클레스가 수금을 리노스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너무 힘이 센 나머지 어이없게 리노스가 죽고 맙니다. 재판에 회부된 헤라클레스는 라다만티스 법에 의해서 다시 풀려나긴 하는데 스승을 죽인 망나니였던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이 암피트리온이 헤라클레스를 키타리온 산으로 보내서 양치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또 양치기들과 자유롭게 어울려 다니는 헤라클레스, 영웅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소떼와 양떼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사자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양치기의 명예를 걸고 그 사자 내가 때려잡는다. 헤라클레스는 한 손에 곤봉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올리브 나무를 통째로 뽑아들고 사자를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딱 발견하곤 이놈 너 오늘 죽었어 하며 손으로 입을 찢어서 사자를 죽였다고 해요. 이 사자 역시 헤라가 보낸 카타리온의 사자였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사자도 지신계열의 그죠? 상징적인 존재니까 이때부터 벌써 헤라클레스가 이렇게 모계사의 잔재를 타파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헤라클레스는 또 엄청난 정력을 가진
반인반신으로 유명한데요. 히타리온의 사자가 테스피아의 왕 테스피오스의 소들도 죽이던 사자라서 그 사자를 죽여줬으니까 이 테스피오스의 엄청난 환대를 받게 된 거예요. 테스피오스는 헤라클레스를 보는 순간 와, 이렇게 멋진 영웅이 있다니 그를 닮은 자손을 거느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자손 몇만 있어도 왕국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기 그렇죠. 때문이겠죠.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의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그죠? 신 중에 최고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인반신이지만 뭐 거의 제우스 쪽 유전자가 훨씬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머무는 동안에 밤마다 자신의 딸들을 들여 헤라클레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왕의 딸이 50명인데 그 중에 49명이 헤라클레스와 잠자리를 했대요. 딸이 50명이면 테스피오스도 정말 대단한 정력의 소유자라는 그렇죠. 딸이 50명이라면 이 왕도 뭐 대단하네요. 예.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튼 이 50번째 딸은 헤라클레스와 동침을 하지 않고 먼 훗날 헤라클레스의 신전을 지키는 최초의 처녀 사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테베로 돌아가던 헤라클레스는 테베가 이 오르코메노스의 왕 에르기노스에게 해마다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때도 소 100마리를 조공으로 바쳐서 그걸 끌고 가는 그 일행을 만나게 돼요. 테베가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이유는 옛날에 테베의 왕자 메네에케오스의 마부가 돌판 매질을 하다가 실수로 오르코메노스의 왕 크리메노스를 맞춰서 크리메노스가 죽는 일이 벌어졌었대요. 크리메노스 왕은 죽기 전에 아들 에르기노스에게 꼭 복수를 해달라는 당부의 유언을 했고요. 그리고 에르기노스가 왕위를 계승하자마자 테베를 쳐서 이제 20년간 매해마다 100마리의 소를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게 된 거라고 해요. 그런데 헤라클레스는 이 테베 왕이 바치는 100마리의 소를 도로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조공을 받으러 온 이 사자들의 귀와 코를 잘라서 보내버립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테베를 침공을 하는데 헤라클레스가 버티며 테베를 지켜줬던 거죠.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의 용맹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번에는 반대로 오르코메노스가 테베에게 매년 곡물로 소 200마리를 바치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 일로 헤라클레스는 테베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감격한 테베의 왕 크레오는 딸 메가라와 헤라클레스를 결혼시키고 테베의 왕위까지 약속을 하죠. 헤라클레스는 이 메가라와 결혼한 후에 3명의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헤라가 그를 계속 괴롭혀 오긴 했는데 이번에는 괴롭힘의 강도가 너무 셌던 것 같아요. 헤라의 딸린 여신 중에 리사와 마니아가 있었어요. 리사는 발광, 마니아는 광기라는 뜻입니다. 헤라는 이 리사를 헤라클레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헤라클레스는 이 발광을 해서 잠시 가족들이 사자로 보이는 창난을 일으키고요. 결국 자신의 자식들과 아내를 죽이게 돼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 아이들을 죽였어. 이럴 수가. 난 사람도 아니야. 난 죽어야 돼. 하며 자결을 해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친구인 테세우스가 달려와서 신들은 앞문을 닫을 때 반드시 뒷문을 연다고 들었다. 이 헤라클레스 그대에게 발광을 보낸 신도 이로 인해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도를 또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급하게 결정하지 마. 라며 말리게 돼요.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테세우스를 따라서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의 신전을 찾아가서 델포이의 신탁을 받기로 합니다. 신탁의 내용은 암피테리온의 고향인 아르고스에 가서 그곳의 왕이 된 에우리스테우스를 12년간 섬기고 그가 명령하는 것을 이루어라. 그러면 불사를 얻으리라. 자, 이때부터 12가지 과업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업하기 전에 내용을 여기서 좀 더 아주 상세하게 지금 전하고 있네요. 자. 라는 계시가
있었던 거죠. 페르세우스의 후손인 헤라클레스는 이 미케네의 왕 에우리스테우스에게 충성을 해야 하는 그런 운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에우리스테우스는 아까 말했다시피 출산의 신을 이제 헤라가 일부러 이제 헤라클레스보다 그 하루 먼저 태어나게 해가지고 지금 형이 되지만 사실은 아주 겁이 많고 소심한 그런 왕입니다. 그죠? 에우리스테우스가. 그래서 어쨌든 이때부터 12가지 임무를 진짜 하게 되는 거죠. 이 에우리스테우스는 그렇지 않아도 헤라클레스의 엄청난 힘과 또 나중에 내 왕위를 뺏어가는 건 아닐까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아주 위험한 미션을 맡기기로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두드려 패도 아무리 해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 조르기의 달인이었던 헤라클레스는 꼭 30일 동안 목을 조르고 있다가 그 괴물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30일 동안 잠도 한숨 안 자고 아무것도 안 먹고 사자의 목을 계속해서 조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겨우겨우 사자를 죽인 헤라클레스는 죽은 사자 가죽으로 모피를 만들고 머리에 투구를 썼는데, 이게 유명한 그림이죠. 이게 이제 그 사자를 죽이고 머리 이제 모피를 쓴 게 이겁니다. 이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오른손에 올리브 나무 몽둥이까지 든 것이 이 헤라클레스의 시그니처 패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자를 죽였구나. 야, 네가 죽은 게 아니고 그래. 그럼 두 번째 미션, 레르네 늪의 그 괴물 히드라 알지? 히드라를 대치하고 와라. 자, 여기 히드라는 키톤의 자식으로 머리가 9개 달린 물뱀이에요. 특히 머리를 아무리 잘라내도 새로운 머리가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처치하기 어려운 괴물로 취나를 모티브로 한 영화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 히드라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간 헤라클레스는 낫과 곤봉으로 머리를 계속 자르고 날렸는데, 자르면 자를수록, 날리면 날릴수록 머리수가 점점 늘어나서 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조카 좀 도와줘 하며 그 자신의 형제인 이피클레스의 아들 이올라우스를 데려옵니다. 내가 그 히드라의 머리를 날리면 거기에 불을 붙여. 알았어요 삼촌. 헤라클레스가 머리를 날리고 그리고 이올라우스가 불을 붙여서 더 이상 머리가 자라지 않게 했던 거죠. 헤라가 이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 뭐야, 히드라가 지고 있잖아. 안 되겠다. 헤라는 거대한 그 바닷개 아시죠? 옆으로 걷는 개를 한 마리 보내서 헤라클레스의 발목을 물게 해요.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개를 밟아 죽이고 히드라의 진짜 머리까지 날려서 히드라를 죽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죽은 이 히드라의 피를 화살에 묻혀서 독화살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미션 클리어. 뭐? 히드라를 죽였어? 오마이갓. 그래. 헤라클레스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헤라클레스는 이 미션을 듣고 사슴을 잡으러 갔는데, 사슴을 상처 입히면 큰일 나니까 올가미도 못 쓰고 화살도 못 쏘고 사슴이 도망가면 지칠 때까지 계속 쫓아다니다가 결국 쓰러진 사슴을 잡습니다. 그런데 사슴을 딱 잡는 순간 화가 난 아르테미스가 나타나죠. 뭐야, 내가 사랑하는 황금뿔 사슴을 잡다니 넌 겁이 참 없구나. 죄송해요. 그 여차저차 해서 그 사슴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미션 끝나면 다시 돌려드릴게요 하며 이렇게 헤라클레스가 사과를 해요. 아르테미스는 사정 이야기를 듣고 나쁜 놈은 이런 미션을 준 이 에우리스테우스로구만 하며 잠시 사슴을 빌려주기로 합니다. 성으로 돌아온 헤라클레스는 에우리스테우스에게 자, 사슴 여기 있어 하고 딱 풀어줬는데, 헤라클레스도 겨우 잡은 사슴을 에우리스테우스가 잡을 수 있었을 리가 없고, 이 사슴은 다시 아르테미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뭐야, 사슴 가지려고 했는데 도망가버려. 저 헤라클레스 일부러 그런 거지? 좋아, 네 번째 미션, 에리만토스의 산에 거대한 멧돼지를 생포해와라. 이 에르만토스 산의 멧돼지는 논밭을 헤쳐서 곡식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다 여물지도 못한 곡식을 막 씹어서 그 물만 뱉어내버려서 곡식이 또 모두 하얗게 말라버려서
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멧돼지가 사실은 임무 중에 이제 그 주임무는 멧돼지를 생표하는 거지만 사실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 켄타우루스족들이 오히려 순환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사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멧돼지를 잡으러 그리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폴루스가 포도주를 대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 디오니소스가 맡긴 포도 항아리가 있었는데 켄타리오스족이 사실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또 약해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니까 사실 금주령이 내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헤라클레스가 또 자기 포도주 너무 먹고 싶다면서 졸라서 결국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그런데 그때 다른 켄타리오스족이 들어와서 화를 내면서 공격을 합니다. 아니 우리도 못 먹는 술을 네가 왜 마셔? 막 이러면서 말이죠. 와 내가 술 좀 마셨다고 이러냐? 또 열받은 헤라클레스는 이성을 잃고 자신이 가진 히드라의 독화살을 쏘기 시작했어요. 이러지 마시오! 하면서 막으려고 했던 케이론이 이 화살을 맞게 됩니다. 케이론은 불사의 몸이어서 죽지도 못하고 치료도 못 받으면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죠. 그리고 폴로스는 다른 켄타리오스들이 죽은 걸 보고 작은 화살을 이렇게 꺼내서 이걸 맞았는데 우리 동료들이 죽었단 말이야? 하면서 들고 있다가 자기 몸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결국 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때 켄타리오스족인 네소스가 도망을 치는데 나중에 이 네소스가 헤라클레스의 이제 죽음의 원인이 되죠. 이를 갈면서 도망을 쳤겠죠. 복수. 잘 대접해줬더니 우리 동족을 죽였어? 하면서 이 악연은 이후 헤라클레스에게 엄청난 칼날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그렇죠. 날이 올 겁니다. 그런 날입니다. 자, 이후 헤라클레스는 큰 소리를 질러서 멧돼지를 수풀에서 몰아내서 골짜기에 두껍게 그 눈살이 눈더미로 몰아가서 결국 이 지친 멧돼지를 생포해 어깨에 메고 에우리스테우스에게로 돌아가죠. 엘리스의 왕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은 300마리의 소가 북적거리고 있고 30년 동안이나 청소를 하지 않아서 정말 더러운 곳이었대. 강물이 청소를 한 거지 헤라클레스 네가 한 게 아니잖아 하면서 헤라클레스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또 증인을 섰던 아들 필레오스가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약속은 지키셔야죠 라고 했다가 또 같이 쫓겨나게 됩니다. 자, 6번째 미션이야. 스팀팔로스의 그 요상한 새떼들 그거 다 쫓아 없애는 거야. 새떼. 스팀팔로스의 새들은 전쟁의 신 아레스가 만들어낸 건데 청동으로 된 부리와 발톱, 수많은 날개를 가진 식인조예요. 그래서 식인조인데 그런데 이 새들이 청동 깃털을 떨어뜨려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독이 있는 똥오줌으로 이 농작물들을 다 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이 새들을 어떻게 몰아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테네 여신이 커다란 청동으로 만든 종을 2개 준 거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 청동종을 막 두드리니까 놀란 새들이 늪 위로 확 날아올랐고 그때 헤라클레스가 또 독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들은 맞아서 떨어져 죽고 또 남은 새들은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하면서 도망가고 흑해에 있는 아레스 섬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다음 인물을 보내줬던 그런 소인데요. 그런데 하얗게 이쁜 소를 보자 와 이렇게 이쁜 소를 죽일 순 없어 제물로 바칠 순 없어 하며 미노스 왕이 자신의 그 다른 소를 제물로 바치고 이 흰 소는 자기가 가져요. 뭐야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줬더니 약속을 어겨. 포세이돈이 너무나 화가 나서 아프로디테에게 부탁을 해서 미노스의 왕의 왕비인 파시파가 이 소에게 반해버리게 만들어요. 이 흰 소의 아름다움에 눈이 먼 이 파시파가 대장장이 다이달로스에게 속이 빈 그 암소를 만들어 달라고 청했고 그 속에 들어가서 흰 소와 사랑을 나누게 됐죠. 그리고 이후에 머리는 소인데 몸은 사람인 그 유명한 그 미노타우로스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후에 포세이돈은 이 흰소를 완전히 미쳐 날뛰게 만들어서 흰소는 사람 죽이고 농작물 짓밟고 난리를 쳐서 이 나라의 골칫거리였던 거예요. 헤라클레스는 일단 그 클레타의 왕 미노스에게 찾아가서
그 흰 소 내가 잡으러 왔는데 잡아도 돼요? 라고 해서 허락을 구하는데 그래 제발 좀 잡아줘 라고 해서 소를 잡으러 갑니다. 소의 뒤쪽으로 다가가서 소의 뿔을 딱 잡고 단숨에 제 앞에서 에우리스테우스에게 가지고 가요. 그리고 에우리스테우스는 와 그놈 진짜 잘생겼다. 이거 헤라님한테 내가 선물로 줄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헤라가 거절해요. 그거 받으면 괜히 헤라클레스의 영광만 올려주는 거잖아. 기분 나빠. 거절. 맞죠? 예.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다시 이 소를 풀어줬고 이 흰 소는 마라톤 평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또 다른 영웅인 테세우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역시 헤라클레스는 여러 가지 의미로 클래스가 남다르죠. 남은 미션과 그 후의 헤라클레스 이야기가 또 있는데 이제 그 2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헤라클레스 다 못할 것 같네요. 이제 어, 일반 사람들도 이제 과음 8번째 우리 12가지 임무 중에 8번째 임무가 이제 디오메데스의 그 식인마들을 잡는 거죠. 지금 5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헤라클레스 편은 두 번으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헤라클레스 영웅 신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에피소드가 또 너무 많으니까 그죠? 우리가 무리하게 한 번에 다 하려 하면 지금 벌써 50분이 넘었는데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두 번 나눠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디오메데스의 식인마를 잡는 8번째 과업부터 보고 그 다음 시간은 헤라클레스의 최후 그 이후의 내용 최후까지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맞을 까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휴식 좀 취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